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나는 가끔 메인주에 낚시하러 간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물고기는 지렁이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낚시하러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물고기 앞에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매달지 않고 지렁이나 메뚜기를 들여놓고 자, 맛있게 먹어라 하고 말한다. 사람을 낚을 때도 왜 이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가? 이 방법이야말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을 지낸 로이드 조지가 사용한 방법이다. 누군가 그에게 윌슨, 올란도, 클레망소 등 잊혀진 지 오래된 지도자들과 달리 변함없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비결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권력의 자리에 지금도 앉아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낚싯바늘에 물고기의 구미에 맞는 것을 달아두는 법을 배운 탓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물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영원히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내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이 점을 명심하라.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설교나 당신의 희망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담배를 피우면 농구팀에 가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며 100m 달리기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당신이 아이들이나 송아지 그리고 침팬지 중 무엇을 다루는지 이것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랄프 와일드 에머스는 아들과 함께 송아지 한 마리를 외양간에 끌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에머슨은 밀고 아들은 잡아 끌고만 있었다. 그러나 송아지도 에머슨 부자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송아지도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다리를 버티고 고집스럽게 풀밭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출신의 가정부가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에세이나 책을 쓸 능력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에머슨보다 말이나 송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송아지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송아지 입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빨게 하고서 아주 쉽게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끌고 들어갔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해온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당신이 적십자사에 많은 돈을 기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것도 이 법칙의 예외는 아니다. 당신이 그곳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 도움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아름답고 비이기적이며 신성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은 주님에게 주는 것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행위에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돈을 더 좋은 사람은 기부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돈이 더 좋은 사람. 물론 거절하는 것이 창피해서 또는 어떤 고객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에
기부를 했던 것이다. 해리 A. 오버스트레이트 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에 강한 욕구에서 생긴다. 따라서 사업에서나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나 전계에서 장차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첫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1시간에 2센트씩 받는 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사회의 각 방면에 무려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한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노동자였던 앤드루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생 초기에 깨달았다. 학교라고는 4년밖에 다니지 않은 그였지만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카네기의 형수는 두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일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자신들의 일에 너무 바빠 집에 편지 쓰는 것을 게을리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몸이 달아 편지를 보내도 답장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러자 카네기는 특별히 답장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도 자신은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100 내기를 제의했다. 누군가 내기에 응하는 사람이 나서자 카네기는 조카에게 아무 내용이 없는 잡담 비슷한 편지를 보냈다. 다만 추신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5씩 보낸다는 것만을 썼다. 하지만 카네기는 일부러 돈은 보내지 않았다. 답장은 지체 없이 왔다. 친애하는 숙부님께 보내주신 편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상상에 맡기겠다. 또 다른 예는 우리 강좌의 참가자인 이게 왜 갑자기 안 읽어지냐?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사는 스탠 노바크의 이야기다. 어느 날 저녁 스탠이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아들 팀이 거실에서 발버둥 치며 악을 쓰는 것이었다. 아들은 다음 날부터 유치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싫어 그렇게 떼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스탠의 보통 대응 방법은 아이를 자기 방 안에 가두어 두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할 때까지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렇게 해보았자 기분 좋게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든 스탠은 의자에 앉아 내가 아들이라면 유치원에 가는 것이 어째서 즐겁겠는가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스탠은 아내와 함께 앉아 아들이 유치원에서 즐길 수 있는 일, 가령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등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우리들 모두 아내들과 큰아들 밥, 그리고 나는 부엌 식탁 위에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팀은 곁눈질로 우리를 훔쳐보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끼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한데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유치원에 가서 그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나는 열심히 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리스트에 적은 재미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난 줄 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녀석이 거실의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라고 있니?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각하기 싫으니까요. 온 가족의 열의가 강제나 억지, 설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열렬한 의욕을 팀에게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도록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쉬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관해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경솔하게 일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다. 언젠가 나는 계속되는 강의를 위해 매 시즌 20일 동안 밤마다 뉴욕의 한 호텔을 빌리곤 했다. 어느 계절에는 갑자기 사용료를 3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인쇄된 전단지가 배부가 모두 끝나 광고가 모두 나간 상태였다. 당연히 나로서는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 담당자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틀 정도 지난 다음 지배인을 찾아갔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장에 있었다면 아마 저도 역시 당신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을 겁니다. 호텔 지배인으로서 당신의 의무는 가능한 많은 이익을 올리는 데 있습니다. 만일 이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해고를 당할 것이고 또 해고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당신이 임대료를 굳이 올리겠다면 종이 쪽지에 당신에게 생길 이익과 손해를 한번 따로 적어보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편지지를 집어들어 세로로 가운데 기다랗게 줄을 긋고 한쪽엔 이익, 다른 한쪽엔 손해라고 적었다. 나는 이익란의 첫머리에 큰 홀 비었음이라고 적어 넣었다. 그리고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큰 홀이 비었으니 그곳을 댄스 파티나 화합을 위해 빌려줄 수 있는 이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에서는 시시한 강좌보다는 많은 돈을 낼 테니까요. 만일 내가 시즌 20일 동안 밤에 호텔의 대강당을 차지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이익이 훨씬 많이 나는 사업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해가 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나에게 나는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듭니다. 사실 줄어들기보다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득이 이 코스를 다른 곳에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겐 또 다른 손해가 있습니다. 이 광자에는 많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참석합니다. 그것은 호텔로서는 좋은 선전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당신이 만약 5,000달러를 들여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해도 저의 강좌가 끌어들이는 만큼의 많은 사람을 호텔로 불러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호텔로서는 커다란 이익이 아닐까요? 이야기하면서 나는 손해란에다 2가지를 적어 놓았다. 그리고 종이를 지배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에게 발생할 이익과 손해 양쪽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해 저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나는 지배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임대료는 당초의 300% 대신 50%만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나는 시종일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전단지가 이미 인쇄됐고 광고도 끝난 지금 임대료를 300%나 올리다니 이게 무슨 짓이오? 말도 안 되는 얼빠진 짓이오. 한 푼도 낼 수 없소. 라고 목청 높여 소리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서로 간의 옥신각신, 논쟁만 벌일 뿐 그 어떤 바람직한 결과는 나오지 못한다. 설령 내가 지배인을 설득해서 그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하더라도 그는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최상의 충고가 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라고 헨리 포트는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되풀이해 보겠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이 말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실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이 10번 중 9번은 이 말을 무시해버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 너무 힘들어.